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 모레가 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이 됩니다. 이 기념식이 열리게 될 텐데 이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일본 시민단체 대표가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서 초청한 인물이 이런 조치를 당한 겁니다. 이 포럼 평화인권환경의 후쿠야마 신고 공동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려다가 법무부에 의해서 입국 금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후쿠야마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을 펼쳐온 인물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고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력만 봐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요건인 우리의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입국장을 가로막았고 그 사유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한간에는 후쿠야마 대표의 방북 경력을 문제 삼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방북 그 자체가 아니라 방북 사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쿠야마 대표의 방북은 양심에 따르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규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닌 그 채널에서 사실상의 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속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조중동에서 바로 이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기사를 여러 번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자, 이 조치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의 김창룡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 유사보도 이렇게 지금 그 개념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보도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 네. 이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를 보면 예.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시사적인 취재 보도, 논평, 해설 이런 것은 방송 프로그램을 허가받은 방송에서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한 가지만 첨가하자면 문제는 이런 이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교양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엄격하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뉴스 프로그램,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보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이런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이 80%는 전문 분야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든 또 다른 오락 방송이든 그런 전문 분야 자신의 방송을 하고 나머지 20% 범위 내에서 교양과 오락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해놨고 그런가요? 20% 범위 내에서 이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 교양, 장르 사실상 큰 구분 없이 제한 조치를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개념 규정도 중요하지만 예. 편성 비율을 지키고 있느냐 예.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타깃이 되고 있는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게 TVN의 끝장 토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RTV라고 시민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타파, 그다음에 고발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컨텐츠 제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삼고자 하는 방통위가 왜 이런 일을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바로 하려고 하느냐. 네. 저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왜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됐던가 의도와 배경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종합 편성 채널의 예. 시작과 지금까지의 방통위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종합 편성 채널을 하나 줄 것이냐, 두 개 줄 것이냐, 모두 줄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을 때 방통위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모두 허가를 해서 방송 시장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물론 지금의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이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종편으로서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예고된 어려움이었고 그것은 바로 모두 허가를 해줬다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예고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케이블 TV에서 토론 프로그램 내에 일부 보도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합편성 채널끼리의 경쟁도 어렵고 기존의 장벽을 뚫고 넘어가기에는 케이블 TV 나름대로 또 굳건한 나름대로의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이런 불만들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중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사 부분을 줄이거나 연성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반해서 케이블 TV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죽이면 시사 영역은 거의 종편천하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이 보도 채널, 보도 쪽은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독립성도 유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뉴스에 관한 뉴스 전문 채널도 있고 공중파 방송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공영방송이 사실상 완전 괴멸되다시피 해서 보도 채널의 기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중파 기대를 걸었던 공중파들의 보도 채널이 거의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합편성 채널들이 사실상 뉴스 전문 내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소수의 목소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나서서 방송법 상에 있는 말 그대로 단속에 나서게 되면 이 소수의 목소리가 역시 사라지고 또 그 영역 경제도 구분이 모호한 보도와 교양 사이에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방송 환경 전체가 굉장히 왜곡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배경과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방송 중에 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를 또 그렇다고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도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선 그래서 애초에 허가사항을 넘어선 그런 편성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게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와 또 방송법 시행령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명쾌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블 TV에서 내보내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법 적용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우 위험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케이블 이 방송법 시행령 50조에는 케이블 방송은 80%는 전문 분야 방송을 하고 나머지 20% 범위 내에서 교양과 오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라는 이 편성 비율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고요. 또 20% 내에는 교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양이 아니라 이런 보도 그러니까 종합 보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론 프로그램까지 이걸 유사 보도로 보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실제로 보도 프로그램이 인용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지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도 프로그램이다 혹은 교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왕 이렇게 방송법을 적용해서 방송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면 종합편성 채널도 사실상 이 보도 프레임을 보도 시사 내용을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5%라고 알고 있는데 편성 비율이 보도 그렇죠. 보도. 그런데 때로는 보면 50% 이상 보도 시사에 할애하고 특히 이 선거라든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는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들어서 사실상 보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쪽만 얘기를 그러니까 단속에 나서게 되면 반드시 한쪽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를 보고 균형 있게 해야 저는 국가의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그 조중동 종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했잖아요. 선거만. 그래서 어떤 데는 방송 편성 제율이 25%가 아니라 70% 넘었다. 또는 다른 데서는 60%가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방송 편성 비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가. 정말 점검되고 정비돼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만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지금 방송 콘텐츠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이게 마구 버무려지고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반을 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케이블 쪽에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만을 타깃 삼아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해줄 때의 취지나 내용을 보더라도 방송 환경이 변하는 속에 이 방송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를 좀 허용해주고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취지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은 같이 본말을 전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저는 위험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방송 출연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가졌던 궁금증이고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보도와 교양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도와 교양의 경계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져놓고 말로 하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자나 PD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보도 프로그램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교양 쪽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하나하나를 보고 이걸 분석을 해야 되지 일반화시켜서 그 틀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칫 우를 범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나 사회를 다루면 보도고 문화를 다루면 교양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토론 형식이면 보도고 토크 형식이면 교양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보는 사람 입맛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그냥 마구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네. 또 사실은 그런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첫째는 형식을 봐야 됩니다.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가? 그 형식과 함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 정말 기자들이 출연을 해서 기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네. 보도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그런 방식의 전형적인 뉴스인지 네. 그렇지 않고 어떤 토론이나 종합적인 교양 쪽에 가까우면서 예. 보도 프로그램들이 일부 녹아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경계한다는 것은 오히려 언론 자유 취지나 민주주의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권장하는 이런 상황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방송이나 언론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언론에 관한 법은 법원이든 국가든 굉장히 꺼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민주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법 적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갖다 대면 종합적인 판단에 어떻게 보면 미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일치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보도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하게 심의하고 규제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어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논란이 많은 2번, 3번 경고나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출연할 수 있고 그런 방송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방송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해도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방송사 문 닫았다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죠.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시청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저는 방송 심의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지켜야 되는 공정성의 정도와 케이블 채널에서 지켜야 되는 공정성의 정도가 다른 잣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이 갖고 있는 중요성, 희귀성, 국가의 재산 차원에서 이런 방송법 전체 테두리에서 제재를 가하고 방송법도 특별하게 부분적으로 이제 심의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방송의 공정성을 굉장히 따지는데요. 그렇지만 차별을 느끼는 주요한 이유는 공중파 방송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고 케이블 방송은 특정 소수의 이 시청자들에게 한정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때린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중동 종편이 사실은 보도 교양 영역을 그냥 그 시장에서 마음대로 활개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시작하고 키운 것도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위원장은 이미 감방에 갔다 오고 이제는 그만두었습니다만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방송 허가권을 다 줬다는 여기가 저 문제의 근원이고 출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너무 진입도 어렵고 그리고 이미 케이블 방송에서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종합편성 채널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해줬고 시장 어떻게 질서는 바로잡을 책임 있는 방통위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방통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어떤 형태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첫 문제가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 간에 예. 굉장히 불신이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방통위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에 처해졌다. 그 시작이 바로 해서는 안 될 모두에게 허가권을 줘서 방송 시장을 교란시켰고 진입한 종합편성 채널조차도 지금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네. 정말 고육지책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이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확대를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는 지금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탈남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팟캐스트도 방송으로 끌어들여서 방통위원회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법은 예.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미디어 시장은 예.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빠르게 예.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옛날 법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예.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규제하겠다. 이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런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는 제 논의가 있고 공통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일반적인 미디어 관련 법을 가지고 새로운 이런 형태의 방송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스운 그런 결과를 이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이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시민 자발적인 이런 어떤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 저는 그것은 좀 옳은 방향이 아니다. 특히 언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나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면 하는 굉장한 자유와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 시장에 쓸 수 없는 그런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법천지로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오고 그래서 방송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에 필요가 하다면 저는 다시 방송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질문은 이건데요. 자, 조중동 종편의 모태는 미디어법이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날치기 된 법이었고 악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인사들이 조중동 종편에 출연을 안 해왔는데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출연 못할 것도 없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미 출연 금지를 해제를 해버린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미 이 정치권에서 부정했던 야당이 이 법으로 문제 삼았던 야당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는 출연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됐다. 손석희 이 교수처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종편으로 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이 됐고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방송에서 앞으로 저는 진보 인사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방송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나가지 않는다. 섭외가 안 들어와서 못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섭외가 왔는데도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로서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그렇습니까? 현실로 합법화됐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남았다면 그거는 법의 판단에 맡기고 여기에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는 아마 선별을 하겠죠.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처음에는 몇 명 부를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목소리가 말하자면 진보 쪽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일단은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말씀인데 뭐 진보의 목소리가 커질 걸 조중동 종편에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조중동 종편의 시장 안착만 기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문제지. 네. 개개의 소수 인사들이 내가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이 방송을 돕지 않겠다. 저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방송 시장 차원에서는 저는 경쟁력 있는 종편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종편도 도태될 것인데 예.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려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조중동 종편에서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케이블 채널의 이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 거기다 조중동 종편은 또 계속 어떻게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공중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대화 속에 공중파가 빠져 있는데요. 네. 공중파는 그야말로 지금 그동안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돼서 공중파도 사실상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공중파는 보도 시사의 쪽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했는데 네. 정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완전히 이 부분이 괴멸되다 보니까 공중파는 드라마로 먹고 사는 또 다른 예. 공중파 케이블 TV가 되는 그런 예. 모습인데 예.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주장하고 그런 이 돈까지 내면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가? 네. 이 공중파의 위기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종편에서 나온 문제는 종편 자체적인 경쟁도 어려운 데다가 네. 케이블 TV가 사실상 너무나 그 시장 장악력이 높고 네. 이런 양쪽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편으로서도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이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걸로 갈까요? 오늘 경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이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 부문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뭐 교직이죠. 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40만 명 좀 넘을 텐데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제외하고는 공공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만 10만 2천 명 정도 일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청에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능직도 있고 예, 이분들이 한 6, 7천 명 정도 되고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전위경이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만 명이 좀 넘고 14만 명 가까운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고요. 그렇죠. 다 월급 받는 인력이죠. 2만 9천 명의 전위경 빼면요. 예. 그다음에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범죄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전이라고 그래서 그 지구대 파출소에서 기본적인 업무, 뭐 도로교통에 관련된 업무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요. 경찰을 한 번에 다 다루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경찰의 인력,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검찰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털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왜 안 다루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경찰의 인력이 많다는 문제의식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지 뭐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주로 들리는 목소리는 경찰관이 적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체험 활동을 하지 못한다. 강력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범죄는 흉포화, 조직화, 전국화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경찰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경찰청의 목소리입니다. 예. 뭐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경찰청은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 할 테니까요. 당연하겠죠. 모든 뭐 공공조직 관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뒤져보니까 경찰청이 스스로 꼽은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나 정치권, 의회에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 인력이 더 충원돼야, 증원돼야 예.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예. 꼽은 인원이 있는데요. 그게 9,800명 정도, 9,200명 정도입니다. 9,298명인데요. 예. 뭐 아동 청소년 보호에 1,200명, 성폭력 대응에 1,000명, 범죄 예방 역량 강화에 4,900명. 이건 뭐냐면 그 지역 경찰 인력이요. 지구대 파출소 여기 3,200명이 포함된 겁니다. 예. 수사 역량 강화 1,600명. 그래서 예. 9,298명. 10,000명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예. 경찰청이 꼽은 증원이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숫자는 아마 현실보다는 크게 과장됐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이제 깎일 걸 염두에 두고 뽑았겠죠. 뭐 그것도 그렇고요. 예. 정말 필요하냐? 예. 내부에서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뭐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는 없냐? 네.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바람을 한번 예. 적어본 것에 불과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유력 후보들이 경찰관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 예. 경찰이 원하는 숫자가 9,200명인데 박근혜 후보는 2만 명을 증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9,200명일 텐데 대통령 후보는 아예 2만 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따블이 넘네요. 따블이. 네. 예. 이거는 뭐 아예 경찰 국가를 만들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찰관을 대폭 증원하지 않으면 뭐 해결하지 못할 어떤 중대한 치안 문제가 있거나 하면 모르지만 4대학 근절한다고 했잖아요. 4대학 근절. 4대학 근절도요. 요새 4대학 근절 때문에 일선의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4대학이 뭡니까? 이제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식품, 불량식품 아닙니까? 네. 불량식품은 기본적으로 경찰 일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식품의약품 안전청 일이고요. 그러니까 4대학 근절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뭔가 단호한 입장을 가지면 일선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4대학 근절을 위한 단속 건수를 관리하게 되고요. 뭐 경찰서별로 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예. 지방 경찰청별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예. 이러면 사건을 막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뭐 돌아다니면서 가정폭력 있는 사람, 뭐 성폭력 당한 사람 신고하라고 권유하는 활동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또 학교 폭력을 적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 지난해에 서울 경찰청장을 했던 분이 김용판 씨란 분인데요. 이분은 집에 가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선 국면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 댓글 사건,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밤 11시 넘어서 보도자료 뿌리고 수사 결과를 급하게 발표한 그 주역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게 했던 핵심 인사였는데요. 이분이 충북경찰청장 하면서도 뭘 했냐면 주폭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주폭 척결을 했습니다. 술취해 난동 부리는.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이 취임한 다음에는 1,000명의 주폭을 구속해버리면 서울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사라는 게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요. 일선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도 만들고 또 조선일보가 지명 캠페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뭐 자기들 볼 땐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주폭으로 검거된 사람들이 뭐 전과 40범, 50범, 심한 사람 86범 이런 사람들이 검거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뭐 전문적인 식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서 기사를 볼 때는 전과 86범, 전과 50범 이러면 되게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전과 86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미한 범죄만 저질렀으면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경미한 범죄만 저질러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를테면 강도를 80번 했다. 그렇죠. 강간을 뭐 10번 넘게 했다. 그러니까. 살인을 2번 이상 했다. 이런 거 불가능한 겁니다. 형량 1년씩 맡아서도 86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1년이 아니라 뭐 벌금 20만 원, 뭐 5만 원, 뭐 경범죄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가 많다고 한다면 최소한 10범 이상 넘어가면 그 뭐 굉장히 찌질한 범죄들이 많다. 이를테면 뭐 기초질서 위반 정도의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4범인 사람도 되게 높은 직에 오른 적이 있어요. 아니 14범은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데 그분은 대기업의 바지 사장처럼 이제 경영도 하시고 또 유력 정치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4범이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력 인사들의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요. 그렇죠. 또 범죄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적 도덕적 기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상방뇨하다가 벌금 낸 건 아니겠죠. 아니, 당연 뭐 음주운전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주로 건설업 하다가 뭐 골재 채취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허가 안 받고 국가의 재산을 이제 그 갈취하는 수준의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분 이명박 씨의 범죄 행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 범죄로 인한 국가나 국민들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과 14범이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데 이를테면 노숙하는 분들이나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역량도 별로 없는 분들이 전과가 많다는 건 사실은 뭐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복지 대상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만 잔뜩 구속해가지고 거의 1000명 가까이 구속되다가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경질되면서 그만두게 되면서 그 주폭 수사도 한 날 한씩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리더가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슬로건을 내세우고 캠페인을 시작하면 경찰 조직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사대학도 결국은 그런 결과를 빚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학도 중요하지만 사대학에 끼지 못한 살인죄도 중요하고요. 강도죄도 중요하고요. 방화죄도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저 어린이들을 키우는 저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하굣길의 교통 안전이 사실 4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치안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골목이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왜 우리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 앞은 시속 30km 이내로만 가라고 그래 있는데 교통경찰이 단속도 안 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보차도 구분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불안해서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토로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경찰관이 개입하면 그건 경찰이 좋게 개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마음껏 달릴 운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민중의 지팡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이렇게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준다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좀 뭐 안녕 인사를 해준다든지 하면 국가가 어린이들하고 굉장히 친근한 방식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경찰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활동에 대한 수요 요구는 다 다른데 리더가 그냥 4대학이 중요해 이걸 척결해 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부작용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찰은 9,200명 증원하면 그냥 불감청 고소원 이런 모드였는데 오히려 2만 명 증원한다고 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 정말 민망한데요. 이분은 3만 명 증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경찰청 9,000명, 박근혜 2만 명, 문재인 3만 명.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아마 낙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정책을 좀 검증을 해야죠.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찰청에서 9,000명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국감 자료로 다 있고 저처럼 뭐 국가하고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도 그 자료를 다 받아보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의 요구가 뭔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때려잡기식으로 2만 명 그럼 우리는 3만 명
이게 그 2만 명, 3만 명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채용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이고요. 정년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 좋아요. 경찰관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예. 노량진에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왜 경찰로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업무가 과로하고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보도 나왔어요. 네, 한번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인력 보강은 왜 아닌지 이를테면 OECD 가입국 중에 사회복지 인력이 공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인력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증원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왜 그런 쪽은 아니라 경찰관만 더 증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박근혜 2만 명 문재인 3만 명이 그냥 빌공짜 공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예.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경찰관은 3,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공무원 정원은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략 5,000명 정도가 늡니다. 예. 이 수요는 뭐냐면 그 전위경 숫자를 좀 줄이면서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한다라는 명분으로 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9만 7천 명 정도 되는 경찰관이 예. 2012년에는 10만 2천 명으로 되니까 대충 하여튼 5만 명 좀 안 되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5천 명 안 되게 증가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해에 순수 증원을 3,000명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거고. 진짜로 2만 명 채우려고. 네, 공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따져볼 것은 정말 경찰관이 2만 명이나 증원돼야 되는지. 그렇죠.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 배치를 하고 경찰 업무에서 주된 게 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그러니까 질적 분석 좀 하고 양을 따지더라도 그 다음에 따지자 이런 취지신가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결론부터 앞질러 말씀드리면 예. 경찰관 정원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요 대한민국은 내근 인력이 너무 많아요. 경찰 중에. 네. 영화 보면 다 저기 밖에 나가서 막 엄청 고생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엄청 고생하는 경찰관들 발목 잡는 간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안에서만 근무한 사람들. 예. 제복 입고 다니면서. 10만 명 중에 한 3만 명 이상이 내근 인력입니다. 와,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의 경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예.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5,900명, 6,000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정말 내부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경찰서장을 위해서 신문 종이 스크랩하는 직원들부터 예. 자기들끼리만 보는 쓸데없는 문건 만들고 이런 직원들이에요. 예산도 다 경찰관들이 합니다. 근데 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한 인력이지 네. 예산이나 일반 행정직을 하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일반 행정직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하죠. 자리를 안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승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요. 예.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조직이에요. 경찰청도 문민화돼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일들만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CCTV를 통해서 교통 법규 위반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발해 내면 네. 그걸 분석하는 요원이 일반직이거나 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일, 또 의미 있는 일, 고위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경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계 업무라든지 인사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왜 경찰관들이 해야 되는가? 경찰관들이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경찰청에 있는 주요 보직도 한 사람 감사 담당관 빼고는 다 경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과장도 경찰관,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도 경찰관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보과 형사들입니다. 정보 수집하러 다니는. 네네. 예. 이게 3,538명. 작년 8월 기준인데요. 예. 3,50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예. 아니 국가라는 게 정보 수집을 해야죠. 예. 그런데 경찰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면 범죄 정보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뭐 조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마약 뭐 밀매를 어디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뭐 테러를 한다든지. 근데 경찰의 정보 기능에서는 이런 정보를 전혀 안 다룹니다. 제가 알아요. 네. 기자 생활할 때 정보과 형사가 이제 가끔씩 이 기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보과 형사들이죠. 그러죠. 네. 근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그런 범죄 정보가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권, 뭐 언론계. 네. 왜 그래서 도대체 형사가 왜 그런 걸 탐문하고 다니냐고 제가 한번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바로 그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범죄 정보는 형사과에서 다루고요. 예. 형사들이 다루고 일반 정보라고 명함이 돼 있는 경찰청 정보국, 뭐 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찰서 정보과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3,500명이에요. 옛날에 사직동팀이라고 있었잖아요. 아니 사직동팀은 수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경찰청 특수수사과인데 청와대 하명 사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밑으로 내려서 명을 보낸 하명 사건을 다루는 팀이 이제 지금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예전에 사직동팀 사직동에 이제 분실 형태로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정보를 수집해요. 근데 이게 1950년대면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원래 경찰 국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찰은 어디나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울릉도, 백령도, 소옥산도 뭐 마라도 다 나가 있으니까 전국의 민심의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지역 곳곳의 민심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국정에 반영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바가 없으나 네. 반영 안 하신 것 같으나 그래도 그런 기능이 살아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민심 파악은요. 뭐 스마트폰에 손가락 몇 번 움직이거나 키보드 몇 번 치면 실시간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심 왜 모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 뚝 떨어진 거 뭐 다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경찰 정보가 민심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은 대통령에게 완벽히 장악된 조직이에요. 그렇죠. 정말 말 잘 듣습니다. 죽으라면 죽진 않지만 죽는 신용은 내는 가장 충성도 높은 조직이 경찰이에요. 그런데 그 경찰이 일선에서 정보를 하나 수집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을 내놓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 정보로 모아지는데요. 그럼 경찰서에서 경찰 정보과장을 통합니다. 경찰서. 그리고 경찰서장을 통하죠. 그게 지방경찰청으로 올라와서 또 다시 정보과장과 지방청장의 손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경찰청 정보국으로 와서 정보국장, 국장 밑에 과장들도 다 있고요. 과장들, 국장, 그다음에 청장의 손을 거쳐서 청와대로 보내집니다. 물론 어떤 정보는 뭐 경찰청장 통하지 않고 정보국장이 바로 보낸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이 정보는 뭐냐면 일선부터 상급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마사지가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에 좋은 얘기들만 반영됩니다. 거기서 이제 판단 착오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경찰의 정보 보고를 보면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뿌듯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언론은 저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럼 언론이 왜 저렇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경찰 정보 보고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요. 뭐 장사써, 뭐 좌파 언론, 저기는 맨날 종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세계관이 굉장히 제한되게 자기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보라는 건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가감없이 가야죠. 그럼요. 경찰의 정보 활동이라는 게 경찰이 왜 대통령을 위한 정보 활동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문제지만 만약에 여태까지 했던 일이라 앞으로 한다고 쳐도
경찰의 정보 활동이 대통령의 시야를 넓혀주거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만족도만 높여주고 있는 게 경찰의 정보 활동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로지 이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3,500명입니다. 와, 많네요. 그럼 이 숫자만 줄여도요. 3,000명 증원 안 해도 되죠. 네. 그다음에 보안 인력. 이건 더 답답한 인력인데요. 보안 인력이라면 뭐 옛날 하는 대공과 형사입니다. 대공을 보안으로 바꿨어요. 이름 근사하게. 저 남영동 대공분실. 그게 이름도 바꿨잖아요. 남영동 보안분실. 보안 인력은 뭐 경찰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분실이 있죠. 남영동 대공분실은 폐쇄했지만 아직도 전국에 한 40개 가까운 보안 분실이 있어요. 서울에만 해도 옥인동, 홍제동, 장안동, 신정동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네 안 갈래요, 저. 네, 아니 밖에서 보면 뭐 보안 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요. 그분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서에 가면 뭐 수사과장도 있고 무슨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경정 계급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안과장은요 거의 예외 없이 정년퇴임을 얼마 안 남겨둔 사람이 합니다. 1, 2년 정도, 뭐 몇 달 정도.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잠깐 쉬라는 거예요. 과장이 그렇죠. 직원들도 그래요. 경찰 내부에서는 보안 경찰은 양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는 일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안이라는 게 국가 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생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해운대에서 보다시피 쓰나미가 막 몰려온다.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게 일어난다 하면 엄청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쟁에 준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담당한다고 자임하고 있어요. 아니 하는 일은 없어요. 실제로 하는 일은 전혀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산 가서 쓰나미 혹시 오나 관찰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안 하고요. 말로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보안 업무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여야 하는데 인력 배치 자체가 정년퇴임 얼마 안 남겨둔 사람,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소위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양로원이다 경로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난이 있으니까 요새 신종 블루오션 같은 걸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탈북자들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탈북자들이 자 나오면 뭐 서울에 다 살고 싶거나 부산에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구인데도 강원도 삼척으로도 보내고 삼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각 지방으로 이렇게 다 분산해서 보내고 최소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경찰이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탈북자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통일부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닌 경찰이 왜 돕냐 또는 뭐 취업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부도 아닌 근로고용부도 아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민생경찰 아니 좋게 말해서 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정말 보안 사건도 가끔 다루긴 합니다. 뭐 누가 종북 게시물 뭐 요새 이런 표현 좋아하니까 그럼 국정원이 열심히 하고 있죠. 국정원도 하는데 또 경찰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그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 찾으러 다니고요. 제가 한번 경험했던 사건인데 예전에 학생들 조직 한 총련 있지 않았습니까? 한 총련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한 8학년, 9학년 정도 되는 이미 학생은 아닌데 예전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옥인동 대공분실, 보안분실에 건거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접견을 갔었는데 하는 얘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사관들이 자기 집 원룸 앞에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 포장마차 손님 1, 2, 3 등이 다 옥인동 수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포장마차 언제부터 봤냐 그랬더니 이사 온 지 3달인가 됐는데 그 이전부터 포장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그 매일 포장마차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무슨 뭐 난파 간첩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형도 거의 안 나오는 뭐 범죄자로 처벌하기도 별로 어려운 예.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좀 진짜 답답한 거예요. 물론 그런 궁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포장마차에서 돈 벌면 그건 누가 먹나 그 돈은. 그거 중요한 문제네. 이거 투잡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정말 경찰이 다른 분야도 아니라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면 보안 인력이 얼마쯤 돼요? 숫자가.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도 1,857명입니다.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이걸 필요 없는 인력이에요. 보안 분실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은 뭐 경찰청의 재산 관리 정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보안 분실을 그렇게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사람들 굉장히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분실이라는 게 경찰 관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나와서 특별한 공간에 만들었냐 하면 일상적으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다는데 지금 그걸 계속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안 분실이 있어도요. 보안 분실에서 하는 게 주간에 조사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조사도 거의 안 해요. 1년에 몇 사건 안 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보안 분실에서 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요? 범죄자라고 지목된 사람들, 피의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데려다 줘야 돼요. 이를테면 옥인동 보안분실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거의 안 합니다.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했다 하면 그 포장마차 몇 달 해가지고 한 건 올렸다. 이시우 씨 같은 경우에 사진작가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3년 반인가 쫓아다녀요. 하여튼 뭐 그래서 한 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치장은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밤에 자도록 하고 낮에는 데려와서 보안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경찰서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문 안 할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새 뭐 그렇게 심각한 고문을 잘 못 합니다. 근데 가혹행위 안 할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안분실을 폐쇄하고 저는 보안분실이요. 장안동, 신정동 이런 데 주택가 아주 좋은 데 있어요. 그래요? 어린이 도서관 같은 거 좀 해달라. 옥인동도요. 그 청와대 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요. 주택가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지금 구립 유치원 모자란데 그런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좋죠.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안분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들입니다. 이런 게 노골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1,800명이 넘게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안 분실들 없애고 또 관리 인력들 없애고 뭐 재조정해야죠. 이분들 근무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경비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경비 파트에서 일하는 게 2,700명이고요. 직할대라고 해가지고 뭐 기동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8,400명이에요. 여기서 경비라면 건물 경비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위 화면에서 나가는 병력들. 집회 시위 진압 인력이에요. 그렇죠. 경찰관만 11,197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이 경비 인력인데요. 거기다 전의경 엄청 동원하죠. 전의경 29,000명이에요. 근데 자 경찰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승진 아닙니까? 승진의 목을 매요. 승진 시험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찰은 또 희한하게 저는 외부인으로서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승진 시험 공부를 하면 봐줍니다. 뭐 근무에서 빼준다든지 몇 달씩. 그래요? 그 자기들끼리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은 뭐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놀고 편의를 봐주고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승진하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승진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 부서가 기동대예요. 왜요? 집회 시위 막는 기동대를 가고 싶어요. 왜냐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부대라는 게 운영은 다 사병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사병이 하는 겁니다. 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동대에 가면 시위 진압 업무, 시위도 별로 없지만 시위 진압 업무가 가끔 생겨도 그건 의경들이 다 하잖아요. 그다음 직원들은 뭐 합니까? 그 의경들 뒤에서 이제 저 메가폰 들고 좀 지시나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관리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집회 시위가 없을 때는 그냥 부대에서 대기하거나 하는 거예요. 훈련하거나. 훈련도 뭐 의경들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의경 부대 기동대 같은 데 가면 경찰관들은 쉬는 거예요. 쉬니까
승진 공부, 승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선호부서입니다. 시위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아무거나? 시위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만 할 뿐이지. 자, 경찰의 역사에 따라서 선호부서가 바뀌어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 전 그 정도까지는 선호부서가 제일 선호부서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순찰대나 교통부서입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요. 전두환 씨가 장군할 때 전두환 씨 형이 전기환 씨라고 용산 경찰서 그 경찰관이었는데요. 형의 청탁을 받아서 형을 교통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장만 좀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갈취를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딱지 끊는 대신에. 아니 단속할 때는 운전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 한 장, 뭐 범죄에 따라서는 2장, 3장 이렇게 경찰관들한테 주고 했던 게 뭐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선호했어요. 근데 지금 교통 싫어합니다. 뭐 가서 3만 원 잘못 받으면은 그대로 파면되고 처벌받고요. 길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노골적으로 시민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일은 없어졌잖아요. 그건 정말 민주화의 성과예요.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줘보세요 경찰관들한테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멘 감찰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경찰관 입장에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고면에서는 진일보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봐야 매연밖에 안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선호 부서는 기동대입니다. 열심히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승진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게 11,000명이에요. 기자도 보면 선호부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치부였는데 요즘은 문화부 못 가서. 그렇죠. 뭐 상황이 또 바뀌기도 했으니까. 정치부 해갖고 괜히 기사 잘못 썼다가 그러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문화부 가서 기자들 선호부서가 가장 좋은 게 그렇게 바뀐. 경찰도 그러네 결국.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에 이상한 게 다른 나라는 국가 경찰이 없어요. 일본에 경찰청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없어요. 진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 경찰하고 자치 경찰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근데 그거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국가가 갖느냐, 지방 정부가 갖느냐, 통제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빼서 자치 경찰 한번 따로 빼서 한번 좀 이건 좀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인력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 경찰청이나 경찰청에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얼추만추라도 뭐 10,000명 가깝게 정리할 수 있겠구만요. 줄일 수 있겠구만. 저보고 권한을 주면 2-3만 명 정도를 줄일 수 있고요. 현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경찰청이 잘 아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경찰청에 일하는 그 내근 인력을 일선 치안 현장에 보냈다라는 발표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뭐 1,000명 보냈다, 또 1,000명 매년 보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또 정원 잡을 때는 경찰서에 잡아놓고 실제로는 파견받아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내근 기획 인력,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이면.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않고 새로 증원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을 새로 3,000명을 증원할 돈이 있다면 정말 이곳저곳에 아우성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문제, 뭐 사회복지 문제, 또 젊은이 일자리 문제에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증원해줘야 된다. 경찰 증원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창 국장 경찰청에서 연락 안 오죠? 무슨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요새요? 개인적인 연락은 오는데요. 조직적인 연락은 안 옵니다. 당연히 안 오지. 아니, 이런 얘기 예전에 나한테 맡기면 2-3만 명 줄이겠다는데 누가 연락을 해. 아니, 줄인다는 게 집에 보낸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냅둬요 하는데 지금 그게 되겠냐고.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치안 활동을 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국민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에게도 그게 떳떳한 일입니다. 그렇죠. 경찰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그 농구 선수 이현호 선수인가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길거리 가다가 중학생들인가 5명이 남녀 학생들이 그 담배 피고 있어서 이제 훈계하다가 두 친구가 이제 살짝 이제 이 머리를 한 대 이제 쳤는데 주워박았죠. 뭐 그 입건이 이제 됐는데 그거 갖고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분리해야 됩니다. 저도 길거리에 다니다가 저도 흡연자인 처지의 주제에
그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안 무서워요? 뭐 저도 한등 채하고요. 그리고 아니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에이 친구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또 무섭지 않습니다. 다 말통하고요. 우리 애들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인데요. 근데 그거는 잘했어요. 훈계나 하지 말라고 해주는 건 그건 지역 공동체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면 어디 동네에서 담배 핍니까? 어른들이 다 계시고 네 집 아들인지 다 아는데. 그때 경로당 이제 끌려가서. 그럼요. 혼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쥐어박은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쥐어박았기 때문에 그건 폭력이지 않습니까? 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이 일반 누리꾼들 네티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거나 그럼 길거리에서 애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뭐 어른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혼돈해가지고 이게 논쟁이 되고 하는데 맞은 사람은 하여튼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맞은 사람 피해자인 거고 그 어떤 부모들도 태도가 갈린다고 하더라고. 어떤 부모는 우리 자식 따끔하게 아단쳐줘서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는 우리 자식 왜 때리냐. 그렇죠. 나도 안 때리는데 그 당연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맞을만 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없어요. 맞을만한 상황은 전혀 없어요. 가정폭력이든 뭐 학교폭력이든 뭐 길거리에서 어른이 젊은 또는 어린이 청소년을 때리든 간에 맞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을 일은 없어요. 매를 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때리는 건 범죄예요. 알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알겠습니다. 이게 인권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실감합니다. 봄이 없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또 며칠 전부터는 한여름 날씨로 지금 바로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만 하더라도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알차고 보람있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